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속과 융합접 사고 6주차 6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티브 잡스 애플을 창업한 잡스 이후에 세계적으로 가장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물을 아마 꼽으라면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인물 일론 머스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재 창의융합 콘서트의 액트 5를 할 텐데요. 그 제목이 인생은 게임다워 게임은 현실다워죠. 그런데 정말로 인생을 게임처럼 살고 게임을 현실로 만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머스크죠. 머스크는 그냥 우리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보통 미국인이 아니에요. 잡스처럼 잡스의 아버지가 시리아 유학생이었던 것처럼 이 머스크도 아주 복잡한 태생을 가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캐나다를 거쳐서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 이민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지금 미국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한번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되었고 어떤 그의 그 신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한 20분 정도 그의 인생을 쭉 돌이켜 살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6교시 수업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업가 일론 머스크는 손대는 사업마다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어떤 모험가보다 대담하고 어떤 기업가보다 탁월하게 일을 처리하죠. 그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통해 화석연료 자동차 시대의 종말을 알렸고 스페이스 X를 통해 본격적으로 민간 우주 왕복선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다행성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루프를 통해서는 교통수단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으며 더 보링 컴퍼니를 설립해 땅속 터널을 뚫어 교통체증을 해소하려 하고 있죠. 솔라시티를 통해서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미국의 주택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직 이착륙 전기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2009년부터 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뉴럴링크를 설립하여 인간의 뇌를 기계와 융합시켜 인류를 초지능체로 진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놀라운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인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현실판 아이언맨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에서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197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머스크의 집안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네덜란드와 영국계 혈통의 전기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캐나다 출신의 모델 경험이 있는 영양사였죠. 이남 일녀의 장남이었던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아주 좋아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책을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쯤에는 학교 도서관과 마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다 읽어버리게 될 정도였습니다. 도서관의 책을 다 읽은 이후에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심취하게 되었죠. 머스크가 10살이 됐을 때는 모아둔 용돈과 아버지가 보태준 돈으로 컴퓨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머스크는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죠. 머스크가 12살이 됐을 때에는 블래스터라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게임 업체에 $500에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부모님이 덜컥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어머니와 남매들과 살게 되었죠. 하지만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그의 어머니는 영양사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새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한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테이트라는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을 정도로 미개한 국가였습니다. 자주 긴장과 폭력으로 들끓었고 백인은 18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했죠. 머스크는 이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고 싶어 했고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고 싶어 했습니다. 머스크는 특히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인 미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칫솔로 10초 이내에 양치질을 끝내버리세요. 캐나다 국적 획득.
어머니가 캐나다 시민권자였고 캐나다에서 자녀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머스크는 유학 자금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조건하에 부모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에 맞춘 서류를 1년가량에 걸쳐 완비하여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죠. 머스크는 비행기표를 구하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영원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떠났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으나 기대감에 부푼 채 캐나다로 떠났죠. 캐나다에 도착 후 머스크는 몬트리올에 살았었던 종조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종조부는 이미 미네소타로 떠난 후였습니다. 그리하여 머스크는 머물 곳이 없어졌고 캐나다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캐나다 전역을 돌며 1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해가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촌의 농장에서 채소를 재배하기도 하고 밴쿠버에서 톱으로 통나무를 자르기도 했으며 인력시장에서 일을 구하기도 했죠. 머스크가 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와 남매는 캐나다로 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머스크의 가족은 캐나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머스크는 남동생 킴벌과 곧바로 의기투합하였습니다. 1990년에 퀸스 대학교에 입학한 머스크는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때보다 더욱더 학구열을 불태웠죠. 머스크와 킴벌은 공부 외에 다른 활동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읽으며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 식사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머스크는 연설대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대학생활이 체질에 잘 맞았고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그의 야망과 지적 능력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머스크도 더 이상 잘난 척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환경에서 꿈을 더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미래의 문을 좀 더 쉽게 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옮겨 경제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기로 했죠. 머스크는 킨스 대학교에 다닐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물리학과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대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비디오 게임 사업을 하는 건 어떨지도 잠깐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야심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원대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머스크는 자신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미래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인터넷, 재생에너지, 우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이 세 가지 분야의 꿈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집투 설립. 머스크는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발전 중인 인터넷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웹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머스크는 결국 스탠퍼드 박사과정을 이틀 만에 그만두고 동생인 킴벌에게 실리콘밸리로 이주해 사업을 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머스크 형제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 집투라는 회사를 창업했죠. 집투는 지도의 회사의 정보나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서비스인 것 같지만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하던 시기였죠. 머스크는 서비스를 위한 초기 코딩을 혼자서 담당했고 부침성이 좋은 킴벌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세일즈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집투는 베이 에어리어에 있는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싸게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브텍에 접촉해 무상으로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점점 보완해 나갔죠. 이후 투자가들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집투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4년 후에 컴팩에 3억 700만 달러에 매각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는 2200만 달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168에서 173까지 컸거든요. 커보겠습니다. 안 크면 아시죠? 엑스닷컴 설립. 큰 부자가 된 머스크는 곧바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닷컴을 창업하였습니다. 재산의 대부분도 엑스닷컴에 투자하였죠. 엑스닷컴은 머스크의 생각에 따라 몇 가지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거나 다른 고객을 소개할 때마다 현금카드를 주었고 사소한 수수료와 과다 인출 수수료를 없앴죠. 특히 이메일 주소를 사이트에 연결하기만 해도 송금이 가능한 지명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은행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엑스닷컴은 혁신적인 개념 덕분에 가입자가 2달 만에 2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엑스닷컴처럼 웹과 이메일 기반 결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한 콤피니티라는 경쟁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회사는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른 쪽이 이 분야를 승자 독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두 회사는 출혈적인 경쟁을 해야 했고 막대한 자금을 광고비로 써야 했죠. 해커드가 싸우는데도 돈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경쟁만 하다가는 두 회사 모두 망하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죠.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두 회사는 서로 경쟁하느라 돈을 낭비하지 말고 협력하자고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닷컴은 콤피니티와의 합병에 성공하게 되었고 머스크는 합병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합병 후
합병 후 엑스닷컴의 직원들은 기업 문화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친근한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구성원들과의 갈등도 자주 일어났죠. 예를 들면 기술 기반 구조의 설계를 둘러싸고 콤피니티 팀은 리눅스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머스크는 생산성이 높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머스크는 엑스닷컴 브랜드로 고수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포르노 사이트 이름 같다며 페이팔이라는 브랜드를 더 선호했죠. 갖가지 위기를 맞는 과정에서 머스크의 결정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엑스닷컴의 직원들은 머스크를 회사에서 몰아낼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CEO 자리는 피터 티엘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머스크는 해임되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페이팔로 바뀌었죠. 왜 인류는 화성에 가지 못했을까?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우주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인간이 화성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특히 지구 밖에 자립할 수 있는 제2의 문명이 없다면 인류는 모두 멸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머스크는 왜 아직도 인간을 화성에 보내지 못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머스크는 즉각 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화성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충격을 받았죠. 사실 당시 나사는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생각을 접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접은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가들은 거대 비전을 무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었고 나사도 저가형 로켓을 개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스페이스X 설립. 이후 머스크는 우주공학을 독학하기 시작하였고 로켓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가 전체 개발비의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켓 제작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결국 머스크는 직접 화성엔 로켓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어도 좋으니 인류에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머스크는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여 기존 비용의 10분의 1로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페이팔이 이베이에 매각되면서 생긴 자금으로 인해 1억 달러 이상을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었죠. 사람들은 아무도 머스크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을 뒤로하고 첫 번째 로켓인 펠컨 1호를 개발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테슬라 모터스. 이 불멸의 드론 발명으로 직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저렴한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설립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바로 전기차 사업이었죠. 머스크는 대학 시절부터 늘어나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의 미래에 대해 자주 고민했었습니다. 그는 자연환경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가솔린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스크는 전기차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머스크는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공동 창업하게 되었고 머스크는 자금을 투자하여 최대 주주에 등극하고 이사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의 의도에 따라 고급 스포츠카를 먼저 만든 후 대중적인 차를 만들어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다수의 회사가 일반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과는 달리 독창적인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전략을 토대로 미국 전역의 투자가들을 설득해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테슬라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전기차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에서 아마추어나 다름없었습니다. 개발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어두운 터널은 길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가 투자 설명회에서 약속한 개발 기간인 2년이 지나도 첫 차 로드스터를 시장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영국의 로터스 자동차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여러모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솔라시티.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라는 굵직한 현안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2006년 머스크는 자신의 거대 비전에 따라 태양에너지 전문업체인 솔라시티를 사촌동생 린던 리브와 공동 설립하기로 합니다. 솔라시티는 테슬라의 전기차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기도 하죠. 펠컨 1호의 계속되는 실패. 우주 산업에서의 로켓 발사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인다고 하여도 펠컨 1호를 제대로 작동시킬 때까지 발사를 시도해볼 수 있는 횟수는 기껏해야 3-4번 정도였죠. 한편 2006년 당시 나사는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나사가 발주하고 민간 기업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화물과 승무원을 수송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두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될 수 있었죠. 하지만 스페이스X의 펠컨 1호 발사는 2008년까지 3차례 모두 실패하면서 스페이스X의 예산은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펠컨 1호의 발사가 계속 실패하면서 우주 개발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닐 암스트롱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계속되는 실패의 순간에도 대형 로켓 펠컨 9호의 설계 개발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위기. 테슬라는 로드스터의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화제를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등 할리우드 스타는 물론 유명 인사들의 이름도 예약 명단에 올랐죠. 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는 시장과는 달리 내부에서는 로드스터를 출하하기까지 대대적인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변속기의 내구성에서 문제가 드러나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죠. 로드스터를 제때 출하하지 못하면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될 것이 뻔했고, 그러면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머스크는 CEO인 마틴 에버하드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로드스터 발매를 2달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CEO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CEO로 임명된 드로리는 테슬라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테슬라의 내분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머스크는 여론의 불안감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모든 투자자가 포기한다 해도 내 끝까지 테슬라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 배짱으로 맞섰습니다. 머스크는 꿈의 속성이 순풍을 만나면 급격하게 팽창하지만 역풍을 맞으면 삽시간에 오그라든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이 휘청거리고 테슬라가 도산위기에 처한 시기에도 머스크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온갖 상황이 줄을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지만 머스크는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암흑의 2008년은 테슬라에서 로드스터를 제때 출하하지 못하고 스페이스 X에서는 펠컨 1호의 세 번째 발사까지 실패한 시기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막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게다가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최악의 불황을 맞은 시기였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시작고 머스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면서 아내 저스틴 윌슨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모든 면에서 2008년은 머스크에게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머스크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미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암울해 보였습니다. 머스크의 제국은 이대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24일 오후 6시 테슬라는 작업 모금을 최종 기엘의 최종 시간에 간신히 완료하게 되면서 부도 위기를 극적으로 넘길 수 있었죠. 펠컨 1호의 발사 성공. 스페이스 X는 간발의 차로 네 번째 발사 시도를 위한 자금을 긁어모으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주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인 2008년 9월 28일 펠컨 1호는 네 번째 발사에서 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로켓으로는 처음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것이었죠. 머스크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고,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스페이스 X는 펠컨 1호의 발사 비용이 670만 달러라고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보도 보였습니다. 기존의 로켓 발사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기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펠컨 1호의 성공으로 인해 스페이스 X는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머스크도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스페이스 X는 나사와 상업용 재보급 서비스라는 16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계약도 따낼 수 있었습니다. 펠컨 1호 로켓을 개발할 때는 직접 자금을 충당했지만 이제는 나사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로드스터 출하. 2009년 4월 테슬라에서도 로드스터를 320대 출하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드스터는 예정된 개발 기간보다 2배는 더 걸렸지만 완성도는 높았습니다. 테슬라는 도요타 자동차와 파나소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받게 되었고, 미국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어느새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던 암흑의 2008년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와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미디어와 전문가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BBC의 프로그램 토끼어는 로드스터를 배터리 방전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테슬라에서 조사한 결과 배터리가 25% 이하로 떨어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머스크는 분노했죠. 이처럼 머스크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펠컨 9 발사 성공. 2010년부터는 스페이스 X에서 2단 우주 발사체인 펠컨 9의 비행을 성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펠컨 9의 첫 번째 발사에서는 우주선 드래곤의 모형으로 테스트 비행을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펠컨 9의 두 번째 발사에서는 진짜 우주선 드래곤이 탑재되어 있었죠. 우주선 드래곤은 궤도에 진입했고 지구 주위를 2시간 정도 돌았습니다. 이후 드래곤은 태평양 위에서 대기권으로 진입 후 낙하산을 펼치고 무사 귀환했죠. 펠컨 9의 성공으로 인해 머스크는 순식간에 새로운 우주 개발의 역사를 쓴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펠컨 9의 세 번째 발사에서는 우주선 드래곤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에 성공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펠컨 9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사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성공하였죠. 스페이스 X는 재사용 가능한 펠컨 9도 개발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 펠컨 9 로켓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추진체 로켓을 그대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간단한 정비만 거치고 바로 발사될 수 있도록 설계된 버전인 펠컨 9 블록 5의 발사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이거 뭐 키가 크다고요? 지금 이걸 테슬라의 상장과 흑자 전환. 2010년에 들어서는 테슬라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포드 자동차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상장한 자동차 회사가 되었죠. 2012년 6월부터는 대량 생산 모델인 모델 S를 북미 전역에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창업일에 적자만 기록하던 테슬라는 2013년 1사분기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 초고속 충전소인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미국 전역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태양광을 이용한 평생 무료 충전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생태계를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전기차의 판매량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충전시설인데요. 테슬라 외의 전기차 회사들은 충전시설 설치를 국가나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죠. 2014년에는 테슬라에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 보유 특허를 모두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테슬라는 모델 X와 모델 3, 모델 Y 그리고 전기 트럭까지 공개하면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펠컨 헤비. 스페이스X는 펠컨 9보다 우주 비행거리가 길고 훨씬 커다란 우주선을 탑재할 수 있는 거대 로켓인 펠컨 헤비도 개발하였습니다. 펠컨 헤비는 스페이스X에 현존하는 로켓 중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하지만 펠컨 헤비 로켓은 버스 한 대를 채울 만큼의 사람을 화성으로 수송하지는 않습니다. 펠컨 헤비의 후속 모델이 그 임무를 담당할 예정이죠. 그 모델을 만드는 작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쉽 발사 시스템. 스타쉽 발사 시스템은 스페이스X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초대형 우주 발사체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우주선과 로켓을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대형 기체이죠. 스타쉽 발사 시스템은 화성과 달 탐사 그리고 먼 미래에 있을 행성 간 탐사까지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스타쉽은 본격적으로 인류를 태양계 다양한 곳으로 실어나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우주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솔라시티를 왜 세웠는지 아시나요? 이제 기존 칫솔은 잊으세요. 이 칫솔이 바로 치과 의사들이 양치하는데 적극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과 전기 자동차를 함께 보급하면 온난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화성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죠. 인류에게는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훗날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영원히 지구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미래, 다른 하나는 인류가 여러 행성으로 나아가서 다행성 종이 되고 태양계 밖으로까지 나아가는 미래죠.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것은 대국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외의 영역 확보가 인류에게 일종의 생명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서는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멸종 위기는 언제든 또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인류는 운이 좋게도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멸종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머스크가 인류의 생존을 확보하는 길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When you had that third failure in a row, did you think, I need to pack this in? No. Why not? I don't ever give up. I mean, I'd have to be dead or completely incapacitated. 예, 잘 보셨죠? 아, 정말 일론 머스크만큼 집요한 광고 때문에 예, 하여간 성가셨는데 저도 여러분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든 창업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먼저 우주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우주 사업을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우리가 본 것처럼 3번이나 실패했죠, 처음에. 그런 아주 모험이죠, 진짜.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남아프리카 시골에서 도서관에서 빌려본 그 SF 공상 과학 소설이나 그런 영화를 보고 이 머스크는 어릴 적부터 꿈을 키웠던 거예요. 인류의 미래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다른 행성에 가서 그 식민지를 개척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어렸을 적에 한 번, 두 번 다 생각하고 본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정말, 장작 패는 일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회사를 만들고, 보통은 자기가 창업을 해서 성공하면 그 계통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들을 여러 개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는 아까 끝에서 잠깐 본 것처럼 거의 사람들이 다 폭망했다고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잃을 게 없다. 어차피 나는 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꿈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겠다. 이런 자세, 이런 것이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천재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요, 좀 어눌해요. 남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잘하고 뭐 달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꿈이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계산을 잘해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은 경제관념이 투철해서 가격을 낮춰서 모든 걸, 요번에도 그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라는 걸 해서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3년 안인가, 지금, 아반떼나, 우리나라 그런 가격으로, 중형차 가격으로, 테슬라 차를, 전기차를 가격을 낮추겠다.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 해서 이 배터리 산업계를 충격을 주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딱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모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여간, 그런 점에서 이제 모험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는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은, 그냥 보통 기업가들은, 꾸지 않는 그런 꿈,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화성에 이러한 모든 여태까지 자기가 한 기술을 회사들, 그런 걸 종합해서, 그야말로 융합해서, 거대한 식민지를 만들어서 인류를 거기 이주시킨다. 그래서 스페이스 X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솔라시티도 하고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나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이 미국이란 사회에서, 이 거대한 미국에서 이게 통하는구나. 그것이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도 우리 규모 안에서 한번 이런 모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작은 성공들을 하면서 이렇게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꿈을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렇게 여러분보다 이제 60대 은퇴기이지만 저는 북한에서의 새로운 삶, 북한이 통일되고 열리면 통일 안 되더라도 열려서 평화롭게 진출할 수 있으면 저는 북한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어요. 좀 황당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